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험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요즘 뉴딜 펀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는 뉴딜 펀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뉴딜 펀드 어떤 기회가 있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여러분 투자자 관점에서의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씀 한번 드려보고, 다만 뉴딜 펀드에 담겨 있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려사항들,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이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동력원,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럼으로써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의 뉴딜 펀드에 관한 몇 가지 제언도 함께 해드리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뉴딜 펀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정부의 우리 이미 부채 경제라는 시리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 부채 문제가 또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느 정도는 민간 자본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또 뉴딜 펀드라는 새로운 정책들, 금융 정책을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딜 펀드 도대체 무엇일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뉴딜 펀드는요, 일단 기본 방향을 볼게요. 세 가지 축을 정했습니다. 뉴딜 펀드 하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정책형 뉴딜 펀드, 두 번째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 번째는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정책형 뉴딜 펀드에는 소위 말하는 재정이 출자되는 것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리 또 한번 좀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 인프라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 같은 것이 또 한 번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100% 원금이 보장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가 우선 손실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거죠. 손해가 날 경우. 그게 바로 정책형 뉴딜 펀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각종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라든가 GTX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물류센터라든가 통신 인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건 중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민간에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주로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대상입니다. 물론 국민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해당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세제 지원만으로도 상당한 유인책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투자 대안에 비하면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죠. 세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제시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여기 개념도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뉴딜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축이 있죠. 근데 이 뉴딜 펀드 중에서 주로 이 초록색 부분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하면 대표적인 게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함께 출자돼서 정책형 뉴딜 펀드, 재정 지원을 만든다는 거죠. 재정 지원을 만드는데 이게 모 펀드고요. 이 모 펀드 밑에 자 펀드가 있어요. 자 펀드가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 자 펀드 그리고 그린 자 펀드, 이렇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뉘어져 있죠. 두 가지 부분에 관한 기업 펀드와 또 프로젝트 관련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민간 금융기관이나 국민들은 이 자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가 되면 손실이 날 경우 그 부분을 먼저 재정을 통해서 손실을
대응해 준다. 결국은 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는 거죠.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원금 보장 효과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 민간 금융기관들 혹은 국민들로부터 투자되는 뉴딜 인프라 펀드에는 세제 지원이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민간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세 가지 축에 걸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겠다. 어디에 이런 그럼 정책형 뉴딜 인프라, 민간 뉴딜 펀드는 각각은 어디에 투자될까? 정리를 하자면 뉴딜 관련 기업 그리고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투자될까? 어디에 투자될까? 투자 대상은 무엇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디에 투자될까? 이것은 답변은 바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뉴딜 펀드를 통한 지원 방안을 보면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20조 원, 그리고 정책금융이 100조 원, 5개년에 걸쳐서 민간금융이 70조 원, 이렇게 투입이 된 자금이 보시는 것처럼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수소 충전소, 디지털 SOC 안전관리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수소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또 AI 기업, 친환경 기업과 같은 벤처 기업,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투자처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투자 대상을 이미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는 이미 2020년, 2021년 예산안에 담겨 있죠. 한국판 뉴딜 사업, 특히 2021년에 예산 21조 원을 투입하는데 그 2021년에 주로 투입하는 그 대상 10대 대표 과제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달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021년 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데이터 댐,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급하겠다.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 더 많이 확대 보급하겠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제가 이미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였던가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해당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 뉴딜 펀드가 주는 기회가 무엇일까? 또 한편에 우려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회는 특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뉴딜 펀드를 도입했을 때 한국 경제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바로 이 수많은 유동성,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이 풀려나갔는데 이 유동성이 지금은 부동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동산에 집중된 이 수많은 유동성이 뉴딜 펀드로 이동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드는 거죠. 그 판 집을 팔고 나면 자금이 모일 텐데 그 자금을 뉴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많은 투자 자금이 비생산적인 영역에 많이 투자되는 것이다. 조금 더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많은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텐데 그 많은 비생산적인 영역에 투자된 유동성을 옮겨서 생산적인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더 앞으로 일진보, 이진보 할 수 있도록 이 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일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 굉장히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뉴딜 펀드에 거의 흠잡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는
투자자에게도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원금 보장의 성격, 그 효과가 있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익성과 그리고 위험을 동시에 거머쥐는 투자 방법이라는 것이죠. 수익성은 보장되고요. 또 원금 보장 성격이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사실 없잖아요. 특히 이 저금리 시대에 돈을 뭐 저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투자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뉴딜 펀드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의 기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데요. 이 펀드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단기 펀드보다는 중장기 펀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펀드를 한번 가입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만기가 그렇게 짧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뉴딜 펀드를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투자 시점으로부터 민간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3년 이내 회수할 수 있는 이 펀드의 기간마저 단축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간 혹은 가게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정책 자금도 때려놓고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도 짧게 만들어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제가 길게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기회가 있겠다. 한국 경제라는 측면과 또 투자자 관점에서도 기회가 있겠다. 다만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우려점이 있을 거예요. 그 우려점들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우려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고 사실은 이 우려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게 과제거든요. 과제. 이 뉴딜 펀드를 어떻게 개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려점들을 없앰으로써 기업 혹은 우리 가게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한 한국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과제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지적이나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뉴딜 펀드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이행해 나가는데 반드시 참조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야당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야당에서 아니 관제 펀드 다 성공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다 흐지부지 됐다. 녹색 펀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통일 펀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거죠. 이런 관제 펀드들 그때는 막 크게 부상했다가 그리고는 다시 훅 수그러들지 않았느냐, 흐지부지 됐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뉴딜 펀드도 성공할 수 없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이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이런 관제 펀드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대응책,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이 단기간 안에 담보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 인프라가 있습니다. 전기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10년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전기 충전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전기 충전 인프라가 보급됐는데 근데 전기 충전 인프라가 보급되고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줄수록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더 가파라지겠죠. 그렇겠죠. 전기차 탈래도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기차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가려면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아무리 적극적으로 깐다고 해서 1년 이내, 2년 이내 혹은 3년 이내에 전기차 보급률이 2배, 3배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전기 충전 인프라를 하나 깔면 그 인프라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그 수익이 언제 BEP가 나올까요? 굉장히 멀다는 거죠. 자, 기업들이 태양광 인프라를 깝니다, 실제. 특히 기업들 중에서 지방에 있는 그 1층, 단층짜리 공장 있죠. 지붕이 넓잖아요. 그 지붕에 뭐를 깔아요? 태양광 패널을 깔아요. 그럼 태양광 패널과 뭐를 함께 깝니까? ESS를 같이 깔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를 같이 깔아서 말 그대로 자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많은 투자 비용이 들겠죠. 물론 정부 보조금도 있겠지만. 근데 이 보조금과 함께 투자 자금이, 민간 자금이 들어가니까 언젠가는 BEP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BEP가 보통은 5년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규모와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당장 나올 수 없는데 결국은 이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금 보장의 성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3년 이내 회수될 수 있는 그런 펀드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의 성격을 주려면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금? 정책 자금. 근데 그 정책 자금은 무엇이냐?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왜 전 국민이 부담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특히 우리나라 말고 해외 외신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하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귀담아 들어서 더 어떻게 정치한 이게 더 세밀한 그리고 오류 없는 뉴딜 펀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소득 양극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한 생방송에 나가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 맞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모든 것들이 정부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정부가 생각하는 그 목표대로 모든 게 잘 운영된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2021년부터 집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집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정책의 목표 의지대로 잘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서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소위 투기꾼들이 많은 자산을 조정해요. 집을 다 판다 이거죠.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에 자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근데 이 투자자들이 그 자금을 어디다 투입합니까? 지금 뉴딜 펀드에 투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들은 지속적으로 소득을 봅니다. 돈을 버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정부의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게 이행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실거주자,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들이 드디어 집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판매한 그 집을 드디어 소유합니다. 근데 소유한 이 실거주자들의 집값은 이제부터 떨어져요. 이들은 물론 뉴딜 펀드에 투자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죠. 왜? 실거주를 선택했으니까. 그죠? 자가를 선택했으니까. 그럼 이게 과연 고소득층 혹은 고자산가들은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세에 이제 자금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옮겨서 국민 세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영위하고 저소득층, 실거주자 이들은 이제부터 내 모든 전 재산이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그죠? 그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부가 유도한 그 방향이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높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집값 안정이냐, 집값 하락이냐, 아니면 소득 양극화 해소냐. 궁극적인 목적은 양극화 해소 아닙니까? 그 양극화 해소에 지금 도모하는,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의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 이행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듭니다. 상당히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우려를 여기 적시를 해 놨는데요.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우려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 보완책들이 마련돼. 이게 숙제죠. 이런 숙제를 정확히 해결했을 때 뉴딜 펀드가 더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조성된 뉴딜 펀드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가 2020년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